조정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이 쉽게 반등하기가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트럼프의 어떤 말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현재 관심은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종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현 부장님 그 옛날에 스타 애널리스트 하실 때 제가 세미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같이 다른 방송에서 이제 엇갈리면서 해가지고 네네. 저도 실물로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왠지 저는 되게 친근하게 네, 느껴지네요. 네. 네. 멀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뭐 제가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또 연륜이 있으신 베테랑 투자자분 전문가분을 모셔서 좀 네.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네. 모셨는데요. 그냥 처음 질문부터 바로 드리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이제 4% 급락했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네. 왜 이게 이제 왜 하락하는 건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미국장이 이제 4%가 이제 나스닥이 네. 급락을 했는데 올해 YTD로 보니까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한 9%,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조정의 폭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주가가 갑자기 왜 떨어지느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비쌌다, 원래.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난 2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S&P가 한 50% 넘게 올랐을 거고 2년 동안? 2년 동안. 나스닥은 거의 한 70% 넘게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미국 주가만 잘 나갔었고 한때 제 기억으로는 그 나스닥 그 S&P 기준으로 그 PER이 아마 25배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많이 아시지만 그 우리가 PER의 이제 역수가 일종의 이 시장의 연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PER 25배면 이거 환산하면 연으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단기 쪽도 그렇고 장기 쪽도 그렇고 뭐 4%, 5% 넘어가 있었으니 사실상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의 주식이 상당히 이제 비싼 영역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동안에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멘텀이 주어졌죠. 특히나 트럼프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이른바 친기업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 경제를 더 좋게 만들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더더욱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사실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 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건 좋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니까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반영했던 증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었네.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현타가 오면서 그게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비쌌는데 트럼프가 뭐 생각보다 기대가 했던 것보다 네.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다. 혹은 앞으로 보니까 좀 걱정된다. 이런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그래서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약세장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단기 조정인지 이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면 단기 조정이고 그쵸. 어디 이상 하락하면 보통- 약세장인지 이제 그거가 그쵸.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20% 내외의 조정까지 염두에 네. 둬야 된다면은 네네.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약세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YTD가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9%, 10%고 네. S&P도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되니까 네.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맞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이 그 쉽게 반등하기가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업사이드는 상당히 잘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짧게 조정받고 다시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보다는 그냥 하락한 상태에서 뭐 잘해야 조금 자리 잡으면서 박스권 그 보이는 정도를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거는 뭐냐면 그 사실 월요일장에 이 나스닥이 4% 하락한 가장 큰 배경이 네. 그 전주말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폭스 뉴스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미국 경제의 이제 위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과도기적인 상황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사라진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이탈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은데 트럼프 풋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구해줄 거야. 네. 네, 구해줄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한 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말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뭔가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의 현재 관심은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트럼프의 관심은 그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게 빠른 반등을 할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기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네.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네. 주가 좀 빠지는 거 괜찮다. 혹은 뭐 용인한다, 안고 간다.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약세장을 얘기하려면은 경기 침체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네. 또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는 2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의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잣대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그냥 체감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그쵸. 또 마이너스 성장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1분기 GDP가 GDP 나우 기준으로 지난주에 보면 마이너스 2.8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1분기의 GDP는 역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도 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약간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분기에는 반등할까? 사실은 그것도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얘기를 하려고 그 말을 아꼈는데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트럼프의 관심이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을 치르면서 했던 슬로건이 마가잖아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는 계속 사상치를 갱신하고 있었고 네.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왔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님 뭘 꼽으시겠습니까? 부채 문제? 부채 문제죠.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성장 눈에 보여지는 면은 되게 좋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면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몇 년째 지금 수년째 만년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니까 버티지.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네에 좀 잘 나가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뭐 월급은 100만 원인데
뭐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써 제껴요. 네. 그리고 이제 월급이 100만 원이니까 한 연봉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든 뭐든 뭐 대출을 끌어가지고 이형 대출 부채가 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억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욱 우리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아하.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0%가 지금 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연방 그 예산 중에 상당수를 그 이자를 납부하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 거래상에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장률이 지금 뭐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오고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사상 누각일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적자 문제, 재정의 적자 문제, 무역 수지 적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또는 다른 나라들을 굴욕시켜가지고 굴복시켜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쵸.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길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GDP 나우의 숫자가 2.8%가 나온 배경을 보면 네. 이제 뭐 순수출이 기여도가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 네. 땡겨왔다. 왜냐하면 빨리 그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금을 엄청 사재낀다. 이런 얘기. 금을 실제로 미국 국가 내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네. 것이 한 뭐 그 상품 무역의 한 60%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30빌리언 달러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걸 반영하면 이게 2.8이라는 뭐 극단적인 숫자까지는 마이너스 2.8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정도 2.8%가 이정에서 나왔는데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쵸. 관세가 붙으면은 당연히 뭐 그만큼 비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품 땡겼을 거고 금도 마찬가지인 게 금도 미국에서 금을 수입하게 되면 역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한때 막 지금은 좀 금 가격이 살짝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네네. 금 가격이 엄청 비싸졌고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뭐 대륙을 건너 금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보니까 그 런던은 주로 금 현물 시장이 유명하고 뉴욕은 그 금의 선물 시장이 주로 중심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 금 선물 거래를 할 때 주로 그냥 만기 때 현금 청산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내가 실물 인수도로 금 달라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관세 부과되면 그만큼 뭐 15%든 20%든 금 가격이 비싸질 거니까 나는 그 전에 금을 사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때 그 뉴욕하고 런던하고 금 가격이 1온스당 한 20달러까지인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옮기고도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글로벌 아이비들이 어차피 뭐 글로벌 아이비는 자기 똑같은 금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니까 얘를 뭐 런던에서 팔든 뉴욕에서 팔든 자기 금인데 내가 런던에서 파는 것보다는 뉴욕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파니까 이거 이제 막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세를 예상해서 미리 수입품을 땡겼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 외에도 지난 그 3월 초에 나왔던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최근에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그 어떤 경기에 대한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아주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국면하고는 분명히 지금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심리 지표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보면은 심리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표들인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지표의 특징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소비는 뭐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공화당 지지자는 괜찮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보면서 서베이로 하는 그런 경제 지표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이제 대선 당시에도 네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좀 체감이 그쵸. 됐을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이 잘할 거야라는 어떤 신뢰를 갖고 이제 뭐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전에는 또 반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과라는 게 뭐 그동안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 매긴다고 했다가 또 안 매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게 실제화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를 오게 만들진 못하죠. 못하죠. 비는 안 오거든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야, 내년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정말로 물가가 올라가는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심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은 이른바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뭐 어떤 지지자의 그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나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오고 뭐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물가 올라?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뭔가 이 물가 상승이 고차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사실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심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를 무시하기 어렵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질문은 연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가도 빠지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월 어떻게 좀 도와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아니 인플레 기대가 높아서 안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세상사가 다 그 이른바 정반합의 변증론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멀쩡한 물건에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면 물건 값이 비싸질 거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다 수용할 거냐? 만약에 가격이 올랐는데 예전과 똑같은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이제 고착화되고 굳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물건값이 이렇게 많이 비싸지니까 나 이제 옛날보다는 소비를 못 할 것 같아 라고 그쵸. 해버리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다 또 전가를 못 시키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또 물가를 낮추는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지만 또 실제 소비는 받쳐지지 않아서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예상되는 물가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날 수 있는 정반합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는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다른 것들과 맞물려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죠. 기대 인플레는 올랐고 경기에 대해서는 불안감 높아지고, 네. 그래서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는 그 다음 기회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그 시차적인 부분들 때문에 정책을 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걸 보면 지켜보겠다. 그리고 급하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다. 내리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여전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 후반이거든요. 그게 재작년에 한때 뭐 9% 넘어갔던 물가가 2%를 향해 떨어지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준도 야, 물가가 이 정도 떨어지는 궤적이면 기준금리도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조금씩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동안 100bp를 내린 건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려면
정말로 물가가 2%에 안착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까 했던 좀 트럼프에 대한 관세 효과가 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올릴지 아닐지는 소비자들의 이 가격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만약에 반대급부로 이게 다른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물가는 아직 안 떨어졌어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후행해서 결정할 거예요. 아, 후행해서.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물가가 먼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움직임을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네요. 그렇죠. 별로 좋지는 않죠. 네.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100bp 낮춰줬잖아. 그쵸, 이 그쵸. 얘기를 연준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인데 부장님 과거에 이제 채권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그럼 채권은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채권 네. 금리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2년물 금리도 벌써 3%대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미국 국채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나. 얘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금리가 좀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심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상당히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압도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채는 들고 있으면은 원금 보장해 주잖아. 어쨌든 간에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국면까지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힘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들을 저는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이렇게 부딪히면 처음에는 인플레에 대한 눈치를 보는데 이제 금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경기에 후행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반합의 관계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물가가 올라가겠네? 근데 이게 수요를 위축시켜가지고 결국 경기를 침체시키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물가가 다시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 그런 궤적을 예상한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네. 이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아주 긴 시각에서는 결국은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 스토리를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도 고점 대비 빠르게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10년짜리잖아요. 그렇죠. 만기 10년. 네. 그럼 지금부터 10년까지의 평균적인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물가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기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글로벌 채권 시장이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또 같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금리가 올라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걸 보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국가 간의 그 자산의 코릴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깨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그냥 단편적인 예로 작년에 미국 주가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는 못 10%, 코스닥은 마이너스 20%, 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벌써 시장은 이미 차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그 나라의 펀더멘탈 플러스 이제 미국은 또 미국 자체의 고유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뭐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거고 독일 금리 올라오는 건 간단해요. 그냥 독일에서는 요즘 엄청난 재정 지출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뭐 그 예산안이나 법안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서 향후에 독일이 엄청난 재정 확대를 할 거니까
그럼 결국 이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그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들이 반영이 된 거고 일본도 보면 최근에 일본 금리가 계속 오르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일본 경제가 지금 최근에 엔화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그동안에 엔화가 약세였던 부분이 계속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BOJ가 금리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움직임이 언젠가는 다시 또 이렇게 동조화되긴 할 텐데 지금은 조금 서로 차별화되는 그런 구간들에 아직은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재정 정책을 이제 풀어버렸다. 특히 이제 보니까 국방비 관련해서 돈 쓰는 거는 네.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이런 느낌? 부채 한도에서 제외하겠다 네. 이래버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그래서 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안 돼 이렇게 했던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빗장을 풀 정도라면 그 효과가 어쨌든 뭐 독일에서 시작돼서 또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유럽에서도 결국은 지금 이제 돈 쓰라는 건데 돈이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대응의 영역인데 아까 이제 트럼프가 결국 핵심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재정 적자도 줄이고 무역 수지 적자도 이제 줄이겠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반대급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금까지의 역학 구도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흥청망청 써 제꼈고 그 흥청망청 써 제끼는 미국에 계속 다 수출을 하면서 지금 먹고 살았던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우선주의자들도 이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고 야 니네 더 이상 우리한테 수출해서 먹고 살지 마. 수출을 줄이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럼 결국 니네 내수를 부양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정말 안정적인 나라 중에 뭐 대표적인 나라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뭐 이른바 피그스 국가들은 GDP 대비 100% 이상 넘어가 있지만 독일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할 정도로 네, 뭐 한 4~5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재정을 늘려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나라들이 흉내를 낸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정 여력이 있냐 없냐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대응의 어떤 그런 수단 측면에서는 좀 국가별로도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예. 국내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정책하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미국에게 무역 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들한테 이제 약간 그 각계격파식으로 이제 다음 너 이제 관세. 와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드디어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대부분의 다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당연히 그동안 국내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해 왔는데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른바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수출이 안 되면 내수를 부양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었을 때 우리가 과연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수단이 있냐, 이제 이거로 저는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내수 부양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걸 일단 첫 번째 그 퀘스천 마크는 부양한다고 부양이 될까? 라는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는 미래 소비를 땡겨오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초반에
그 DJ 정부 시절에 카드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경기가 엄청 좋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땡겨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미래 소비를 땡겨오는 거니까 향후에 대가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력은 이제 그런 부분, 얼마만큼 미래 소비를 땡겨올 거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단은 결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인데,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실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은 GDP 대비 국가 부채로 보면 한 50% 정도 수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마치 로그 함수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확 스파이크를 튀는 형태로 늘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디는 우리가 이 정도면 그 국가 부채가 별로 높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쪽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결국은 향후에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해진 미래거든요. 고령화라는 것은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지금처럼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서는 돈 벌 사람은 줄어들고 이거를 복지를 누릴 사람만 많아지는데 나중에 국가 재정이 빵꾸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여력이 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쓰기도 어렵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하고 가계부채에 또 연동이 되어 있으니 그냥 마냥 쓰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쵸. 특히나 최근에 또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뭐 토지 허가제 해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영향받고 있거든요. 그쵸. 다시 들썩인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은 전혀 딴 나라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도 미국의 수출을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은 못할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될 텐데 각각의 한계가 있다. 미래 소비를 땡겨야 되는 부분도 어디까지 땡겨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추진하는 정책도 결과적으로 이거를 당장은 뭔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대가와 후폭풍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 이걸 어디까지나 이거를 땡겨다 써야 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내수를 부양하려니까 내수를 또 마음 놓고 부양할 수도 없는.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전망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는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따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는 건 아니고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이제 투자를 하는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 방법이 있을까? 국채를 사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채를? 일단은 이제 뭐 약간 경제 상황하고 또 뭐 금융시장의 여건은 조금 다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의 성장세가 이제 이렇게 좀 계속 하향되는 쪽, 위축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총재도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내년에 내년에 1.8%면 감지 독지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딱 그 톤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올해 성장률 지금 1.4까지 떨어뜨렸다가 내년에 1.8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1.8 하면 옛날 같으면 너무 저성장인데 이러지만 아니야 이거도 감지 독재가니까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저성장이 나름 이제 약간 고착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나름 또 그 상황에서도 이제 투자할 거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국내 뭐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면 좀 약간